자, 버트 모델의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1교시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요거죠.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모델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버트였더라. 버트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고 프리트레이닝이 끝나면 트랜스포 러닝을 한다 라고 배웠는데, 그럼 프리트레이닝 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 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쓰는 방식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 방식은 슈퍼바이스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가장 대표적이죠.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x라는 값이 있으면 x가 입력이면 출력 y가 있고요. 얘가 벡터가 될 수가 있고 스칼라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텐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x를 입력으로 주면 얘가 x라고 해봐요. 벡터죠. 고양이면 이미지면 한 줄짜리 숫자로 벡터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경망에 집어넣으면 결과를 y라고 예측하고 여기 있는 y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y가 되는 거죠. 예측한 y는 y hat. 둘이 확률적으로 틀리죠. 얘는 1 확률이, 얘는 뭐 0.9면 0.1만큼 틀렸죠. 로스가 생긴 거죠. 이 로스를 최소화 시키도록 요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왜 순서상으로 돼 있죠. 첫 번째 x1 y1 데이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고양이면 다음엔 x2 y2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얘는 강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으니까 1부터 n개까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어떤 x와 y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배우는 거죠. 대부분의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적용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학습했으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unsupervised learning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레이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exact answer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여기에 yi가 없죠. 답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이거는 주로 뭘 할 때 쓰냐면 데이터셋에서 어떤 숨겨져 있는 분포를 학습한다든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뭐 그룹을 찾는 그 클러스터링을 한다든가, 뭐 인베딩을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확률적인 분포 값을 찾는다든가 할 때 많이 쓰이고요. 주로 이제 적용 도메인은 제네러티브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미지는 정답 없이 생성할 수 있죠. 제 사진 딱 주고 나랑 비슷한 거 만들어 봐, 그러면 만들 수 있죠. 얘는 정답이 없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주로 오토 인코더 계열이나 겐은 제네러티브 어드버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뭐 이미지 합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클러스터링 같은 태스크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슈퍼바이즈도 아니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요거를 하는 건데, 요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확하죠. 대신에 단점은 빅 데이터가 필요해요. 정답을 다 달아줘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 정답이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의 데이터를 1 빌리언, 1 밀리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죠. 돈과 시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엄청 써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레이블링 작업,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써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아까 말했듯이 정답 없이 학습했기 때문에 정답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커머셜 레벨의 어떤 퀄리티, 정확도가 되겠죠. 머신러닝 퀄리티면 주로 얼마나 잘 맞추냐, 얼마나 잘 예측하냐, 그걸 텐데 그거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피컬티 레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도 단점이 있고 얘도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데이터인 것 같아.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문제인 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너 데이터셋의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구조를 그냥 레이블로 보는 겁니다. 레이블이 train like labels exist면 그냥 레이블이 있는 것처럼 그냥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의 파셜 정보를 이용합니다. 파셜하게 인포메이션을 가져온 다음에 트레인을 해요. y를 예측하도록. y를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다. y가 없는데 레이블이 없는데 있는 거로 그냥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한다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죠. 파라미터 세타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트랜스포 러닝 해서 맥시마이즈 하면 되죠. 퍼포먼스를. 이때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쓰면 되죠. 이때는 데이터 안에서 레이블을 찾아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게 한번 끝나면 다른 태스크에 적용할 때는 조그만 데이터셋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슈퍼바이즈 러닝, 왜냐하면 내 데이터는 조그마니까 정답을 다 달아줄 수가 있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는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냐면 데이터가 부족한데 사실 데이터는 언어 데이터는 어디에 널려 있어요? 인터넷에 에브리웨어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을 만드는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블을 생성하면 되죠. 없어? 그럼 만들지. 어떻게? 레이블을 파셜 토큰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토치 한국어 여기 답이 있을 거겠죠. 한국어 홈페이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빼내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얘를 정답으로 치고 여기 가린 다음에 얘를 맞춰 이렇게 학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뭐 이를 통해서 얻은 모델은 다른 땡땡의 적용 전이 땡땡. 내가 데이터를 모았더니 다른 태스크의 전이 학습. 이런 단어가 써 있겠죠, 인터넷에는. 근데 요거를 빼내는 겁니다. 요거를 빼서 그냥 레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게 뭔지 맞춰. 그러면 수많은 인터넷 데이터가 있는데 레이블은 없죠. 없는데 레이블을 데이터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이너 인포메이션 중에 일부를 파셜하게 빼내서 얘를 레이블로 주고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요 홈페이지가 없는 문장은 X가 되고 요 홈페이지를 Y라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i는 1개부터 몇 개? 모으기 나름이죠. n개. i 인덱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에 끝나면 PLM하고 학습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PLM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는데 뭘 쓴다고? 얘를 쓴다는 거죠.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모델들은 다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거쳐 왔을 겁니다. 지금 GPT도 그렇고 버트 계열도 마찬가지이고 GPT는 아직 소개를 안 했지만 좀 강의 후반부에 다음이나 다다음 강의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일단은 슈퍼바이즈 러닝을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셋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돼요.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은 슈퍼바이즈 러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휴지 스케일 러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 두 개를 학습을 시키면 얘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사전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거대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으니까 얘도 가능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됐으면 PLM 모델이 생기겠죠. 모델이 생겼다는 거는 파라미터가 1억 개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1억 개야. 이 크기가 파라미터의 크기가 뭐 1억이다.
그러면 파라미터 1의 값은 어떤 실수값 뭐뭐점 땡땡, 파라미터 2는 뭐 어떤 값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뭐 1억 번째는 무슨 값 이렇게 써 있겠죠. 요 값을 파일로 저장을 해 놓은 게, 요거를 이용해서 해 놓은 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인데, 뭐를 이용해서 한 거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한 거다. 그러면 얘는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인데 좋죠. 아예 이런 거 아예 없이 맨땅에 처음부터 학습을 하는 것보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성해 놓은 데이터의 어떤 숨은 의미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를 시드로 쓰는 거죠. 초기 값으로. 내가 파라미터에 내가 조그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건데 그 조그만 데이터에 시작하는 시드 값, 초기 값을 PLM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데이터가 비록 스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전 강의에서 했던 트랜스포 러닝을 적용을 하면 better performance is 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이죠. Everything is possible인 거죠. 또 better performance is possible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근데 단점도 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제가 섀도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간 PLM의 그늘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대규모로 학습을 했지만 내가 새로운 모델을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쓰는 거 아니죠. 그냥 스케일업만 한 거예요. 데이터만 엄청나게 인풋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al problem은 뭐냐면, 워낙 대규모니까 인터넷에는 인류가 생성한 대부분의 정보가 지금 다 올라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전기를 써야 되죠. 전기는 뭐다? 카보네이트, 이산화탄소죠. 카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산화탄소를. 네,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고, 리처계는 리처입니다. 돈 있는 회사들만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대규모 그 PLM, LM 모델이라고, 라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빅 모델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아니면 돈이 많은 회사들만 점점 더 발전을 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컴퍼니 같은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도 이 큰 모델을 학습시키지 못하니까 성능 떨어지니까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니까 부도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놈만 계속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직접 구축을 하면 실제 내가 필요한 분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게더링을 하겠죠. 해서 학습을 시키면 실제 내가 원하는 리얼 월드를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뭐예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돌려버리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실제 리얼 월드에 대한 난리지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을 죄다 모아서 학습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의 리얼 월드나 사람의 어떤 태스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 얘만 배우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단점이 있고, 요거는 레포트 넥스트 슬라이드는 지워도. 자, 그래서 PLM 모델의 역사를 문을 연 아주 유명한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모라는 건데요. 엘모는 뭐의 약자냐면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이에요. 그래서 임베딩을 하는데, 임베딩인데 랭귀지 모델로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뭔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임베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리지널 페이퍼는 2018 매튜 피터스라는 분이 썼는데, 요 아키브에 요 논문 링크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페이퍼 한번
페이퍼 스터디를 한번 하시고요. 디자인 필라소피는 뭐냐면 요 엘모의 철학은 요거 그림 제가 갖다 놨는데 엘모가 아마 저 미국 어린이용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인형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ELMO 이렇게 잘 땄죠. 이렇게 잘 땄는데 이름 재밌게 잘 졌죠. 이 논문 이후로 이렇게 이름을 잘 따서 재밌게 짓는 논문들이 뭐 계속 나와요. 뭐 트랜스포머도 그랬고 엘모도 그렇고 저 뒤쪽에 나오는 것들도 재밌는 이름들이 약간의 공대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자주 있습니다. 자, 디자인 설계 철학은 뭐냐면 픽스드 임베딩이 있어요. 임베딩은 뭐냐면 이게 언어 모델이잖아. 랭귀지 모델.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 이렇게 써 있으면 교수님이라고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얘를 0과 1로 만들어줘야 되죠. 어떤 숫자로. 숫자 값인데 하나의 실수 값이 아니라 이거를 길게 늘려서 씁니다. 쭉 해서 뭐 이게 벡터라고 하면 숫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벡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256개 숫자 아니면 516개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를 워드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하는 게 이전 그 알고리즘들이 워드 투 백이나 스키그램이란 게 있어요. 스키그램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뭐 패스트 텍스트 같은 어떤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이런 알고리즘의 단점은 뭐냐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임베딩을 한번 시키면 항상 똑같은 임베딩 벡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문맥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정말 잘생겼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초딩 선생님은 뭐 교수님하고 뭐 달라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해봐요. 초딩 선생님하고 뭐 대학 교수하고 약간 하는 일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교수님은 어떤 초딩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임베딩 벡터의 값, 여기에 채워지는 값들도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 요거의 교수하고 요거의 교수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문맥상 달라요 원래. 근데 고전적인 방식 이전 기술들은 다 똑같이 쓰더라는 겁니다. 생성하면 교수는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컨텍스트 베이스드는 뭐냐면 야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내에 워드가 있으면 거기 어떤 문맥이 있을 거 아니야. 문맥이라는 게 뭐죠? 야 쟤는 문맥을 참 맥락을 몰라. 그럴 때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얘는 이전 것들은. 근데 그거를 잘 파악해 보겠다 해서 나온 게 요 엘모고요. 이게 엘모의 디자인 철학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이그지스팅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오브젝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성 분석을 한다. 아니면 챗봇을 만든다. 문장을 요약을 한다. 문장을 번역을 한다. 뭐 기타 등등 비서를 만든다. 이런 것들에 맞게 뭐 다양한 문맥을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 임베딩 벡터를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always same이에요. 얘로 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의 첫 포문을 열었던 그 테크놀로지가 엘모라는 논문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RNN을 썼어요. RNN. 기존 RNN입니다. 그 단어를 워드 벡터로 임베딩 해주고 RNN 쫙 통과시키면서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예측을 하는 거죠. 툭툭툭.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값이 파라미터는 얘 3개는 주어져야 됩니다. 임베딩 파라미터, 랭귀지 모델 요거죠. 요거 파라미터 주어져야 되고 파라미터 값은 주어야지 되죠. y는 ax 플러스 b에서 파라미터가 뭐죠? a하고 b죠. a하고 b를 줘야죠. 그래야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값을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주어지는 설정을 파라미터, 주어지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요 아규먼트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처음에 모르니까 어떻게 줘요? 나 혼자 줘야 되죠. 네, 랜덤하게 막 뿌리는 겁니다. 뿌린 다음에 예측 결과에 따라서 점점점 업데이트하고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t 요거는 w에 이렇게 t 이렇게 써는 거는 얘는 문장인 겁니다. 워드 단어 문장 내에 단어가 쭉 있으면 현재 시점의 단어가 wt예요. 그러면 wt 작다는 거 요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현재 단어가 나올 확률을 p를 예측해. 근데 그 p 값에 로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다 더해.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반대 방향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건 뒤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는 양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있고 각각 뒤쪽에 하나씩 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여기서 캡처해 왔는데 김기현 선생님의 버트 GPT 요 강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양방향. 요 수식을 보면 명확하죠. 로스를 이렇게 구하고 로스를 이 로스 값이죠. 로스에 L을 갖다 쓰는데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아그민이 최소화시킬 때 그때의 세타를 찾아라. 그런 거죠. 찾았다고 쳐봐요. 찾으면 파라미터 세타가 세팅이 되겠죠. 전체 세타가.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뭔 거죠? 프레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똑같이 하나 더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문맥을 사전에 학습해 놓은 게 있고 내 태스크에 맞는 추가 학습을 더 시키면 잘 맞추더라는 거죠.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양방향으로 가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 두 개를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리니어 레이어 하나 더 통과시켜서 소프트맥스에서 예측하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를 이제 엘모라고 불러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야, 이거 학습한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갖다 놓고 똑같은 구조를 한 칸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멀티 스택 된 그 LSTM 같은 거죠. LSTM인데 맨 밑에 있는 거에 기존에 학습된 거를 갖다가 끼우는 거죠. 바꿔치기만 한 건데 이게 의외로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하면 요게 데이터셋 고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죠. 태스크는 성능 비교를 하려면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테스트용 데이터셋. 그래야 논문하고 논문 사이, 테크놀로지와 테크놀로지 사이에 성능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 데이터의 종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드는 question and answering. 쭉 질문하면 답이 있고 얘가 X, Y. 그 다음에 SNLI는 스탠포드 쪽에서 나온 걸 텐데 그래서 텍스처얼 인테일먼트예요. 얘가 뭐 저거 뭐죠? 뭐 모순이냐, 뭐 중립이냐, 뭐 맞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셋. 요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셋도 언어 처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이쪽 벤치마크 테스트, 벤치마크 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한 논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예를 들어서 퀘스천은 질의응답에 대한 태스크인데 요 데이터셋에서 소타는 요 논문이 나왔을 때 2018년도죠. 여기 2018년도 당시에 소타 State of the Art죠.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게 요 사람 논문 거였는데 뭐 84.4 요거 뭐 SNLI라는 데이터셋을 써서 하는 태스크가 텍스처얼 인테일먼트인데 요때 요 논문이 소타 제일 베스트 테크놀로지였는데 88.6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요게 엘모예요. 요거를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그 엘모 논문을 발표할 때 지구상에서 제일 좋았던 거, 이거는 이쪽은 자기네 거.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있고 기본이 파라미터를
뭐 기본으로 쓴 거 있고 많이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모 플러스면은 좀 더 많이 쓴 거, 그러면 81.1, 85.8.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81.7인데 엘모 플러스 보니까 84.6까지 올라갔죠. 67인데 얘는 70까지 올라갔고, 91.9인데 92로 올라갔고, 53인데 54로 올라갔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크리스 얼마나 향상됐냐? 절대값으로는 4.7만큼 올라갔고, 상대값을 퍼센트로 나눠봤더니 뭐 24% 향상됐다. 그리고 쭉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없죠. 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떤 현재 기준 모든 기술과 비교해봐도 절대적으로 성능이 향상됐고, 상대적으로 퍼센트로 비율로 해봤더니 적게는 6%에서 많게는 한 25% 가깝게 성능이 완전히 향상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갖는 어떤 어치브먼트는 퍼포먼스 인핸스먼트가 된 거예요. 컨텍스트 워드 임베딩. 요 앞에서 여기로 올 때 처음에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풋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얘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뭔가 어떤 컨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돼 있는 벡터, 워드 임베딩 벡터가 날라오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핸스먼트를 이루었다. 얘네가 실험적으로 입증을 한 거죠. 근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각각의 태스크가 있으면 각각을 별도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은데 옛날엔 이게 요때는 좀 당연했겠죠. 어떤 내가 뭐 챗봇을 만들려면 챗봇에 만들게 채팅을 학습을 해야 되고, 뭐 나는 감성 분석을 하고 싶으면 감성 분석에 맞는 태스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단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면 어떤 커먼 피처를 배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큰 빅 모델을 만들면 거기서 그냥 갖다 썼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요거를 학습시킬 때 얘 학습시켜서 여기 프리즈 하는데, 고정을 시키는데, 요게 챗봇일 때 한 번 따로, 감성 분석일 때 한 번, 번역일 때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요즘의 어떤 빅 모델로 봤을 때는 뭐 명확하게 단점이 되겠죠. 빅 모델이 점점 진화하면서 더 이상 안 쓰게 되겠죠, 얘는. 네, 바이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이긴 하죠. 바이디렉셔널 모델인데, 근데 한쪽 방향의 인포메이션만 포함되어 있는 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양쪽에서 오는 거를 합쳤죠. 합친 다음에 얘가 어차피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벡터가 돼서 그 양방향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교차로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방향만 바꿨기 때문에 어떤 얘랑 얘와의 어떤 관계, 얘랑 얘와의 관계, 이런 건 모르는 거죠. 그냥 순차적으로 쭉 가고, 순차적으로 쭉 간 다음에 그냥 두 개 플러스 한 거죠. 요 사이사이의 어떤 연관 관계는, 서로 간의 이 관계들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왼쪽 오른쪽인데 그냥 단방향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논문이죠. 그래서 요게 임플리케이션, 어떤 시사점이 뭔지를 보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같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쓰면, 얘도 RNN을 쓰긴 썼죠. 여기서는 RNN 형태죠. RNN을 썼지만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RNN 없이 됐으니까 얘도 쓰면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써본 거죠, 버트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가 그 RNN보다 훨씬 좋으니까 현재는 엘모의 아키텍처를 더 이상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however, 요 페이퍼가 이게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이런 접근법이 없었는데 프리트레인드 된 정보를 이용하면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한 논문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피인용 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공지능 논문 쓴다 그러면 엘모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참고 문헌에 엘모 내지는 트랜스포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어찌 보면은 거의 뭐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와 엘모의 아이디어가 합쳐서 현재의 버트와 GPT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아키텍처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어떤 깊은 인사이트, 인공지능 분야에 어떤 큰 임팩트를 줬던 모누멘탈한 거죠. 아주 기념비적인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트가 이렇게 해서 버트 나왔죠. 이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시퀀스가 있는데 버트가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엘모 계열이 나와서 엘모가 버트에게 영향을 주고 트랜스포머가 중간에 있어서 버트가 나왔고, 자 버트는 그리고 요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GPT가 하나 나옵니다. GPT가 나와서 현재는 GPT-2, GPT-3, GPT-4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버트의 아이디어가 이제 후손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스팸, 뭐 로보타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살펴볼 거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엘모가 영향을 준 거죠. 엘모, 버트 요 두 개. 얘는 좀 나오자마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버트가 나오면서, 트랜스포머에서 버트가 나오면서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그거죠. 지금 아까도 봤지만 엘모는 이제 맛보기로 어떤 프리트레이닝의 사전 학습된 거의 중요성을 알려준 거고, 아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퍼 러닝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대규모 데이터 학습인 겁니다. 일단 데이터만 크면 다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전에 요게 파라미터 수거든요. 파라미터 수, 세타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엘모 시대에는 100밀리언이었어요. 밀리언이 100만이죠. 100만, 1000만, 억, 10억 정도나? 100만, 1000만. 1000만 개의 파라미터로 시작해서 뭐 이 정도 되고, 1빌리언, 100만, 1000만, 억. 아, 얘가 억이네요. 억, 빌리언이 10억인가요? 빌리언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현재는 2022년이었는데, 여러분들 무어스 로우라고 하세요? CPU는 매년 2배씩 증가한다, 성능이. 근데 CPU는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GPU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연산장치의 성능은 매년 2배씩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얘는 뭐죠? 데이터의 파라미터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가 되는 거죠. 모델 크기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얘보다 2배 증가하는 것보다 몇 배 높죠. 얘가 거의 리니어 로그 스케일인 거죠. 로그 스케일. 직선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GPT-2 또 컸던 게 메가트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GPT 지금 3, 4 나오고 버트 계열도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 트릴리언. 트릴리언이 얼마죠? 우리나라로 치면 트릴리언이 1조인가요? 1조? 엄청나게 큰 수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1조니까 10조? 10 트릴리언? 이 말도 안 되는 파라미터 개수죠. 이거 파라미터 하나 저장할 때 10조 개의 실수값을 저장하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일이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얘를 GPU에 올려야 되죠. CPU나 GPU에. 그 GPU 메모리 이런 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뭐 쪼개서 뭐 나눠서 처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리처긴 리처에 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이 그늘, 아까 했었던 뭐 그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좀 건너뛰어 온 건데, 여기 조금 위로 가볼까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떤 섀도우죠, 섀도우. 어떤 안 좋은 것들이죠. 아까 여기서 막 스케일업만 됐다고 그랬잖아요. 14번 14번째 슬라이드에서
그거의 사례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 V10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건데, 테슬라라는 GPU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GPU. 그 당시에 요게 몇 년도 자료였더라. 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링크에 들어가 나중에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강의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보면 요런 게 뜨는데, 제가 쓰는 게 RTX 2080, 밑에서 보이지도 않죠. 최근에 확보한 게 3090 Ti.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겠죠. 테슬라 V100이랑 테슬라 V100 버전이 나왔는데, 얘는 메모리가 이렇고 가격이 15,000달러예요 15,000달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0달러면 만원, 100달러면 10만원, 1000달러면 100만원 맞나요? 이거 꽤 비싼 거죠, GPU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100만원 되나요? 잠깐만, 제가 계산 좀 해보고 올게요. 계산해 보니까 15,000달러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한 GPU 한 장에 1800만원? 단순하게 뭐 1200원 적용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800이면 2000 가까이 되는 거죠. 좀 지났으니까 가격은 떨어졌겠지만 GPU 그래픽카드 한 장에 1000만원이 넘는 거죠. 이거 보통 사람이면 살 수 있겠어요? 보통 개인은 못 사는 거고, 회사에서도 뭐 이런 GPU 두세 장 사는 거 쉽게 결정 못 할 겁니다. 이런 GPU가 수십 장이 필요한 거죠. 한번 학습하려면.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네가 테슬라가 테슬라죠. 엔비디아에서 학습시킨 것 모델 중에 2022년 되기 약간 전에 메가트론이라는 걸 한번 학습을 시켰어요. 튜닝을 한번 했는데, 하드웨어가 엔비디아 DGX라는 DGX A100 서버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 서버를 560대를 연결을 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각각의 서버는 8개의 A100, 쉽게 얘기해서 1800만원 곱하기 8개면 얼마죠? 8864, 8일은 8, 14 1800만원 1800만원이었는데 만원 1800만원이니까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하나에 1억 5천짜리 서버를 몇 대? 560대 연결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죠. 이게 왜 데모크라시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 우리는 이게 못 쓰는 거죠. 1억 5천짜리를 560대를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 놓는다고 한들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에 로딩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거죠. 요 기사부 23년 보니까 요 모듈 하나, A100 하나가 1300만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심심하니까. 1300만원 곱하기 하나에 8대 달려있고, 서버 한 대가 1억 국, 이게 몇 대 달려있다는 거예요? 560대.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80억 필요한 거죠. 이런 메가트론 같은 좀 빅 모델, 요즘은 이거보다 더 커졌겠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힘든 가운데 있다,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튜닝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튜닝의 개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들을 튜닝이라고 한다 그래요. 악기를 이렇게 조율하는 거, 튜닝. 아니면 뭐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좀 틀린 게,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파트를 갖다가 인스톨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고, 튜닝은 뭐 하는 거냐면, 튜닝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거를 새로 교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드저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좀 공기가 빠지면 공기 채워주고,
볼트가 풀어져 있으면 볼트를 좀 조여주고 이런 것들을 튜닝한다고 합니다. 바퀴를 새로 갈아 꼈어요. 새 걸로. 더 좋은 걸로. 그럼 뭐예요? 튜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튜닝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뭐 인스톨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거예요. 풀어진 데 이렇게 조여주는 걸 튜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바꾸는 거를 튜닝이라고 많이 부르죠. 딥러닝에서는 어떤 모델이 트레이닝이 컴플리티드 완전히 끝난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파라미터만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저스팅 해주는 거죠. 여기 좀 바꾸고 저기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을 튜닝이라고 하는데, 튜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쿼스 튜닝이 있고 파인 튜닝이 있는데, 쿼스는 대충 튜닝하는 거, 파인 튜닝은 아주 정밀한 튜닝을 하는 거. 여러분 GPS 자동차에 켜면은 처음에는 잘 못 잡죠. 한 달 동안 안 타면 그 GPS 위치를 못 찾으니까 처음에 그냥 대충 막 찾죠. 대충 찾은 다음에 한 3m 오차 내로 별도로 한 번 더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전위 학습을 할 때 미세하게 업그레이드, 어드저스트먼트 해주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이 트랜스퍼 러닝 하는 그 행동, 그 방식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고 있어요. 겁나 커요. 라지 모델이에요. 갖고 있는데 얘는 공통적인 피처를 공부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통적인 피처에서 나는 그냥 감성 분석을 하고 싶어. 근데 요 모델은 아직 트레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스몰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가로 트랜스퍼 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먼 피처를 가지고 내 스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뭐죠?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도 쓰는 거고, 트랜스퍼 러닝도 하는 거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쓰는 건데 실제로는 많은 과정들이 앞에서 누적돼 있고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함축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강의가 길어지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